10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금은 매년 2%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금의 가치는 36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금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금은 전통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19세기에는 최고의 아이디어였지만 20세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디지털 금을 설계한다면 어떨까? 공학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금을 어떻게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You make it impossible to mine anymore.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만든다. I'm looking for money. And eventually I get to gold. 저는 돈을 찾고 있었고 결국 금으로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5억 달러어치 금을 사야 할까? 라는 고민이 들었죠. 그때 제 변호사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마이크, 70년대나 80년대에 금이 온스당 800달러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 20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금은 아마도 죽은 돈일 수도 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세상이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월가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가는데 CNBC의 패널들은 제 멘탈 긁는 소리들만 하고 있었죠. 마이애미 비치를 내다보니까 콜린스 애비뉴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개짜증이 났습니다. 집 뒷마당에는 새가 82마리 있었는데 그들은 땅을 파며 벌레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의 모든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그 새들에게 먹이를 주던 사람들도 없어진 거죠. 저는 인류가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걸 보는 듯 했습니다. 말 그대로 퇴행이었죠. 그때 저는 수영장을 바라보다가 함께 있던 친구인 에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ell me about that Bitcoin thing again. 에릭, 옛날에 말했던 비트코인 얘기 좀 다시 해줘봐. 에릭은 암호화폐 사업가였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에 그를 무시했었죠. 그거 그냥 곧 무너질 사기 코인일 거야.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위기를 맞으면 태도가 바뀝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도 치료법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신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몰수될 겁니다.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어떻게 돈을 캐나다 밖으로 빼낼까 이걸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겠죠. 이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난 20년 동안은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위기가 닥쳐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에릭에게 말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얘기 다시 해줘. 그가 설명을 시작했고 저는 이걸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죠. 그럼 팟캐스트를 좀 찾아봐. 그리고 유튜브라면 배우고 싶은 건 뭐든 다 배울 수 있잖아. 물론 저도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걸 배웠었습니다. 조던 당신에게서도 식단, 케토제닉 다이어트, 카니보어 다이어트, 그리고 음식 정치와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죠. 그래서 그때 저는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집중적으로 시청했고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의 강연을 많이 봤습니다. 초기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팟캐스트를 전부 찾아보고 관련 책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위 토끼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해답은 비주권적 가치 저장 수단이며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금이 가장 뛰어난 형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의 시각을 적용했습니다. 위대한 SF 소설 작가인 하인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충분히 긴 시간 축에서 금의 손실률은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주, 몇 달, 아니 몇 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100년 단위로 해보자. 그리고 100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니까 금은 매년 2%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매년 금이 채굴되면서 2%씩 공급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 비율로 따지면 금의 가치가 반감되는 시기는 약 36년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금의 가치는 36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100년 동안은 3번의 반감기가 일어나고 결국 시작할 때 100이었던 가치가 12.5로 줄어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say you owned 100% of the supply of gold.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올해 금의 전체 공급량을 제가 100%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하지만 매년 금강에서 새로운 금이 나오면서 전체 공급이 2%씩 늘어나죠. 이게 복리로 작용하면서 36년이면 금의 공급이 2배가 됩니다. 그럼 제 몫은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72년이 되면 다시 절반인 25%로 줄어드는 시기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제 몫은 12.5%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즉 금의 희소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지분이 줄어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은 흔히 사운드머니라고 불리고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서도 가장 우수한 화폐라고 평가받았지만 완벽한 화폐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근본이제 시대에 물가가 안정됐던 이유는 금이 매년 약 2%씩 늘어나고 경제 또한 연평균 2% 정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이 화폐 공급과 같은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 화폐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경제가 2% 성장한다면 물가는 매년 2%씩 떨어지게 되겠죠. In technology, when you look at technical products where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기술 분야에서 생산성이 매년 10%, 20%씩 빠르게 성장한다면 근본이제 세상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졌을 겁니다. 결국 경제에서는 항상 생산성과 화폐 공급 사이에 일종의 경주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가격을 매년 20%씩 낮출 수 있다면 화폐를 10%씩 늘려도 그 제품의 가격은 여전히 10%씩 하락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화폐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즉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는다면 가격은 20%씩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금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금은 전통적인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19세기에는 최고의 아이디어였지만 20세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디지털 금을 설계한다면 어떨까? 공학자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금을 어떻게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you make it impossible to mine anymore. 더 이상 채굴할 수 없게 만든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신학적인 비유를 써보겠습니다. 만약 신이 내려와서 금을 고쳐준다면 어떻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더 이상 새로운 금을 만들 수 없게 합니다. 둘째, 무게조차 없게 해서 들고 다니기 쉽게 하는 거죠. 셋째, 마법처럼 지구 어디든 순간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는 2100만 개의 금화를 만들겠다. 그 이름은 갓코인이라고 하자. 나는 이 코인을 하늘에 있는 은행에 보관할 거고 너희는 그것을 1억 분의 1로 나눌 수 있다. 그 단위를 사토시라고 부르자. 그리고 나는 너희가 언제든 누구에게든 빛의 속도로 즉시 전송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거래 장부를 항상 기록할 거고 결코 속이지 않을 것이며 이 시스템은 영원히 무료로 운영되리라. 만약 신이 이런 신성한 은행을 제공한다면 특히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얼마나 절실하게 원할까요? 아르헨티나 페소는 지난 20년 동안 1달러 1000페소로 가치가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런 붕괴가 5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였고요. 불과 20년 전 일입니다. 독일에서도 화폐는 여러 번 붕괴했었죠. 문명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듀란트의 책을 보면 16세기 러시아에서도 화폐가 붕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생애 주기의 위험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내내 대부분의 정치 체제에서 화폐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년마다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성공한 화폐는 달러였습니다. 미국은 20세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죠. 제가 사는 마이애미 비치의 집은 1930년대에 10만 달러였는데 100년 뒤에는 1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러의 구매력은 99.9% 붕괴되었습니다. 20세기의 승리자, 세계 최고의 화폐조차도 가치가 99.9%나 사라진 겁니다. 빠르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연평균 약 7%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셈이죠. 7%라고요? 세계 최고의 화폐가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수치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수치 계산은 항상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72를 나누면 됩니다. 72를 7로 나누면 대략 10이 나오죠. 이 말은 10년마다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거나 가격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돈의 반감기를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어떤 물가 바스켓에 대입해서 계산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속임수가 숨어 있죠. 그게 바로 핵심이죠. 왜냐면 늘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문제거든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소비재를 모아서 시장 바스켓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헤도닉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가격이 잘 안 오를 만한 물건들만 골라서 바스켓에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유기농 목초 사육 소고기 같은 건 싹 빼버리고 대신 값이 잘 안 오르는 물건들만 바스켓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보존해 줄 수 있는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금의 특성들을 언급하며 금을 더 좋은 돈, 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금을 더 완벽하게 고쳐준다면 더 이상 새로운 금을 추가로 만들 수 없게 총 공급량을 고정시켜주고 무게조차 없게 만들어주고 전세계 어디로든 순간이동이 가능하게 해서 극한의 휴대성과 가치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을 고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짜 돈, 완벽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미래의 화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게 추정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어떤 자산이든 평생에 걸쳐 크게 잠식당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추상화된 디지털 금으로 설명했습니다. And this is the most anti-fragile, indestructible thing.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해지며 파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분산화된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Bitcoin i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념, 즉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프로토콜로 구현되고 네트워크 위에 물질화된 형태로 돌아가며 그 위에서 자산이 흐르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실제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2%, 3% 뿐인데 뭘 자꾸 요란하게 공포심 유발하냐는 분이나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돈이 들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정말 정부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순진하게 믿는 걸까요?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런 경제관념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미친듯이 오르는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이 정신나간 투기꾼들이 올린 거품이고 매년 2%씩 신규로 금이 채굴되고 있는데도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 오르는 이 현상이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실질 인플레이션이 2%, 3%가 아니라 최소 7% 이상인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지표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있으며 그 통계를 무기삼아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면서도 전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면 그 와중에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자신의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희소한 금이나 상급지 부동산을 사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한 결과가 지금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소비재를 모아서 시장 바스켓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이걸 헤도닉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가격이 잘 안 오를 만한 물건들만 골라서 바스켓에 계속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으로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유기농 목초 사육 소고기 같은 건 싹 빼버리고 대신 값이 잘 안 오르는 물건들만 바스켓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죠. This pops up in organic diet or, 이건
식단 얘기를 할 때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유기농 식단, 아님 육식 위주의 식단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지구에 사는 80억 인구가 전부 고기 먹고 그것도 유기농 고기만 먹는다면 우리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야. 겨우 8억 명밖에 먹여 살리지 못할 거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빵을 먹으라고 설득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이건 사실 5천년 전에 이집트인들이 이미 알아낸 사실이죠. 곡물을 재배하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면 값싸게 대규모 군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군대는 뭘 먹고 이동했습니까? 바로 빵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40년, 50년 동안 건강에 좋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빨이 다 빠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20년을 일찍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었겠죠. 어차피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은 15세에서 30세 사이였으니까요. 25세 이전에는 나쁜 식단 때문에 바로 죽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터에서는 총알보다도 감염병, 전염병으로 먼저 죽게 되죠. 영양 부족으로 죽기 전에 이미 병이나 총알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를 한 마리 줄 수는 없으니 싸구려 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태도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나 장기적 복지가 아니라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You can't tell people what to think, but you can tell them what to think about. 사람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 것인지 통제할 수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길 원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CPI다. 하지만 아니죠. 또 여러분이 2%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이렇게 믿길 원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7%에 가깝다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고 하얀 파도가 보입니다. 제가 이 바다의 움직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언어적인 설명만으로는 유체 흐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은 소용돌이치며 배수구로 흘러가기도 하고 모든 지점에 물 입자마다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즉 각각 다른 벡터를 가진 동적인 시스템이죠. 여기에다 거품까지 불어넣는다면 그걸 단어 하나, 숫자 하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숫자가 아니라 장이고 벡터입니다. 저는 MIT에서 연력학을 공부했습니다. 제트 엔진을 설계할 때 쓰는 수학, 초음속 비행기를 설계할 때 쓰는 수학, 그 복잡한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건 벡터 미적분학이 필요한 세계죠.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비선형 동력학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필드 이론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지구의 중력장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숫자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장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지니까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벡터에 가깝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마다 각각 다른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을 토론토로 옮기면 다시 숫자가 달라집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이 10만 가지는 될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한 인플레이션율은 분 단위로 계속 변하고 있죠. 홍콩의 물가와 중국의 물가는 또 다릅니다. 게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를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1, 2차 세계대전 동안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왜냐?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지만 봉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에 갈 수 없었죠. 크루즈도 항공사 비행기 티켓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주식으로 갔습니다. 2020년 3월 아마존 주식이 올랐던 게 바로 그겁니다. 생활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 그건 완전히 추상화된 허상입니다. So let me abstract back a bit here. So just okay. 네, 이제 맥락이 잡히는군요. 결국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모든 걸 깨달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즉 우리가 믿어온 화폐 안전성의 표준사사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화폐조차 사실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게 추정되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가진 어떤 자산이든 평생에 걸쳐 크게 잠식당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당신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됩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추상화된 디지털 금으로 설명했습니다. 희소성 측면에서 금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봤던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깨버릴까요? 예를 들어 두 가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솔라 플레이어가 발생해서 그게 비트코인을 없애버리는 걸까요? 둘째,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깨버린다면 비트코인은 무너지는 겁니까? Short answer is no, and this is the most anti-fragile, indestructible thing.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강해지며 파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분산화된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좀 더 긴 대답을 해보죠. Bitcoin is an ideology.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념, 즉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프로토콜로 구현되고 네트워크 위에 물질화된 형태로 돌아가며 그 위에서 자산이 흐르는 시스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실제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다고 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십진법 자체가 깨질까요? 십진법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그램이 보안상 취약해진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우리가 0부터 9까지, 즉 십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 900년 동안 서구 문명이 깨달은 겁니다. 이 방식이 계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십진법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이진법도 있고 16진법도 있죠. 왜 1년을 12개월로 나눴을까요? 왜 원을 360도로 나눴을까요? 그건 바빌로니아인들이 쓰던 다른 수학 체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전 세계의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영어를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이유, 영국 해협이 만든 환경, 서구 문명의 흐름 등 수많은 요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언어도 수학도 다 프로토콜이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어떤 프로토콜이냐? 화폐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 규정될까요? 바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 이념, 그 이데올로기는 주권, 진실, 그리고 연력학적 건전성입니다. 잠시만요. 왜 연력학적 건전성이 중요한 겁니까? 왜 연력학적 건전성이 중요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날엔 3이 되고 다른 날엔 1.5가 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죠. 항공공학이나 기계공학에서는 단열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단열 시스템이란 닫힌 에너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외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엔지니어링의 모든 문제는 단열 시스템을 가정한다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여론이 추가되거나 비행 중에 외부 간섭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은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팟캐스트가 단열 시스템이라면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30초 뒤에 고질라가 스튜디오를 밟는다면 모든 게 바뀌죠. 그땐 어떤 계산도 무의미해집니다. 또 예를 들어 물이 새는 수영장에 뛰어든다고 해봅시다. 목이 부러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행기의 동체에 균열이 생겨서 압력이 새고 있다면 그 비행기는 절대 날 수 없죠. 폭발적 감압이 일어날 테니까요. 엔지니어라면 항공기든 내연기관이든 우주선이든 항상 이런 전제를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닫힌 시스템, 즉 연력학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니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이념, 즉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념이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네트워크 위에 물질화된 형태로 돌아가며 그 위에서 자산이 흐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 대상이 아니라 망가진 화폐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금융주권과 자유를 지키는 윤리적인 돈을 만들겠다라는 이념으로부터 출발해서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학과 컴퓨터 공학, 경제학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탄생된 화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인류가 사용하며 채택했던 언어나 수학의 프로토콜들처럼 화폐 역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들 중에서 주권, 진실, 연력학적 건전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갖는 비트코인이라는 프로토콜이 결국 최고의 화폐 프로토콜로 채택될 거라는 거죠. Which one's the best crypto asset? Well, Bitcoin's the best crypto asset. Okay. What's the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There's no second best crypto asset. There's a crypto asset. It's called Bitcoin, right? Right? There's no second best. Okay. It's not like Google and Facebook. It's not like Apple and Amazon. Yeah, we can debate Apple or Amazon. What's better? They both look like tech monopolies to me. They both look pretty good. On the other end, Bitcoin or no. Bitcoin. Bitcoin's a crypto asset. This entire idea of like 60% dominance is bullshit, ridiculous, stupid, right? Like, it's stupid. It's not 60% dominant. It's like 96% or 95% dominant, right? The thing, and you compare it as a crypto asset to a like kind of proof of work crypto network, right? That's meant to be a store of value. You know, you're lucky if you find it, you can scrape together 5% of other stuff in the last bucket, so there is no real